한강이 다 우리 건데 김포랑 인천이 북한 거야.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루이지행 땅 다 니들이 사. 여기선 제가 오야붕 할 테니까 형님들은 간섭하지 마쇼.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3억 3,100만 명이 사는 세계 3위의 인구대국, 9억 8,315만 헥타르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3위의 영토대국.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 영토의 100배 가깝대요. 50개 주 하나하나가 웬만한 나라급이라는 천조국 미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찐 역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 미국 영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1편에서도 말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크게 삼각형 2개면 끝납니다. 남미, 북미. 여기에 삼각형 하나를 더 그리면 미국 지도 끝! 미국 영토의 역사를 아는 척 하려면요, 총 6개의 장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아는 척 하려면 연도까지 외우시면 좋고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장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732년 영국의 13개 식민주 완성, 그리고 1783년 미국의 독립, 그리고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 그리고 1819년 플로리다 구입과 대륙 횡단 조약, 그리고 1845년 텍사스 병합, 그리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는 17세기부터입니다. 이때 정착한 미국인의 조상님들은요,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이 천연 항만과 이 비옥한 토지를 갖춘 곳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들의 모국과는 달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이민자들이 늘어나다가 바로 그 첫 번째 장면, 1732년 조지아주를 마지막으로 초기 13개 식민주가 성립이 됩니다. 미국 국기에 흰빨 13개 줄, 그 13개 줄의 모티브가 된 주가 바로 이 1732년에 만들어집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 물론 영국도 세금 걷기 편하려고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18세기 당시의 이 북아메리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서양 연안은요, 해양 제국인 영국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요, 스페인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스페인이 단순히 지금의 멕시코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플로리다 반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를 지나서 태평양 연안인 캘리포니아주 정도 지역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되기 전이라서 뭐 똥땅 취급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미시시피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지금의 캐나다 퀘벡까지 이르는 이 거대한 영토는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루이가 많은 그 프랑스의 왕조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는요, 누벨 프랑스, 뉴 프랑스 또는 루이지엥, 루이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이 땅도요, 이 미시시피강 하구 정도를 빼고는 제대로 탐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딱 선만 긋고 여긴 내 땅이라고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럽에서 18세기 중반에 세계대전급 전쟁이 일어납니다. 7년 전쟁이라고요. 물론 이 7년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때 프랑스가 집니다. 그래서 북미 식민지를 스페인이랑 영국한테 빼앗깁니다.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영국한테, 서쪽은 스페인한테 빼앗겨요.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1800년에 이 미시시피강 서쪽을 다시 스페인한테 받아냅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1732년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 13개 주가 생겼다. 그리고 1756년 7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
이 13개 식민주가 영국 편에 서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영국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빡친 13개 주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게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이뤄진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776년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죠. 7년 전쟁 때 영국한테 털린 프랑스는요, 이때 영국 엿 한번 먹여보겠다고 미국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장면, 1783년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 영국은요, 에팔레치아 서쪽부터 미시시피강 동쪽까지의 영역을, 즉 7년 전쟁 때 프랑스한테 먹은 영토 일부를 다 미국한테 이렇게 줍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미국 입장에서 독립하자마자 영토 2배 개꿀띠가 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이 미시시피강 유역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미시시피강 하구의 뉴올리언스가 프랑스 땅이었어요. 애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강이 다 우리 건데 김포랑 인천이 북한 거야.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아니, 저기만 먹으면 딱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나오겠죠. 실제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 이곳의 소유주는 본래 우리의 적으로, 그곳은 다름 아닌 뉴올리언스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립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면, 이 세 번째 장면에 별표를 하나 쳐야 합니다. 1803년 미국의 첫 부동산 투자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프랑스한테 뉴올리언스 통행권 정도를 요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루이지앵 땅 다 니들이 사. 지금의 루이지애나주는 작은데요, 당시 루이지애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시시피강 유역이 서쪽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자신들의 영토만한 크기의 루이지애나 땅을 1,500만 달러에, 지금으로 치면 약 30조 원 정도에 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0조의 영토 2배 개꿀띠 가 되는 거죠. 물론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도 대서양을 영국과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쪽 식민지를 들고 있기도 좀 쉽지 않았고, 영국을 견제하고자 독립국 미국을 키워줄 겸 돈도 벌 겸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나 미국에겐 단순히 영토 확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내륙 수로 수송권을 확보한 셈인 겁니다.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시시피강 유역이 엄청난 꿀땅이라고 말했잖아요. 강도 많고 평야도 많고. 미국 역사학자 헨리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합중국이 투자 대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일은 이제껏 없었다. 영국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오디오 북쪽으로 몰아냈고, 프랑스는 부동산 거래로 내보냈고, 이제 스페인만 몰아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치면 이 당시 미국도 양아치였어. 가만 보면 미국은 계속 스페인 식민지 쪽으로 궁뎅이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이 플로리다 반도 쪽, 그리고 이 로키 산맥 쪽입니다. 네 번째 장면, 1819년 스페인과 쇼부를 칩니다. 우선 플로리다 지역을 사요. 이제 북대서양은 미국의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대륙 횡단 조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북이 42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미국의 영향력 오케이, 남쪽은 스페인 영토 오케이, 협약을 맺은 거죠. 지금의 오리건주랑 캘리포니아주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이 대륙 횡단 조약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는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은요, 1819년에 플로리다를 얻은 걸 가장 큰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장관인 존 퀸시 애덤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평양 방향의 경계선을 획득한 것이 우리 역사의 위대한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 20여 년의 이민 정책 이후 1846년에 영국과의 국경이 합의되면서 북태평양의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 그리고 아이다호주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먹습니다. 이제 대충 다 그림이 그려졌나 싶은데 1821년 스페인에게서 멕시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시시피강 하구의 요충지였던 이 뉴올리언스에서부터요, 불과 320km 떨어진 곳에 북중미에 두 신생국이 마주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영토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멕시코는 지금의 캘리포니아부터 텍사스 지역까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다시 한번 또 궁뎅이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멕시코 접경지대의 이주랑 정책을 장려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침투를 하다가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먼로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구세계인 동반구는 신세계인 서방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구세계로부터 신세계의 독립을 선언한 셈인데,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오야붕 할 테니까 형님들은 간섭하지 마쇼 라는 의미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권장하면서 텍사스 지역에서는 카톨릭을 믿는 라틴계 사람들보다 개신교를 믿는 게르만계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1836년 텍사스는 멕시코로부터 독립해서 멕시코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 1845년 바로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합병됩니다. 이때 텍사스 공화국은요, 지금의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라 뉴멕시코주 그리고 콜로라도 지역도 갖고 있었으니 꽤나 큰 합병이었죠.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지금 석유가 그렇게 또 많이 나와요. 당시엔 몰랐지만 텍사스 합병은 미래의 미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이때 멕시코가 빡치게 되고 1846년부터 2년 정도 미국 멕시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멕시코가 털립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미국은요, 지금의 캘리포니아 그리고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1848년부터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53년에 남부 영토 일부를 멕시코한테 구입을 하면서 지금의 미국 본토를 완성시킵니다. 1783년 독립을 하고 70년 만에 이 거대한 영토를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빠른 영토 확장으로 성장통을 겪기도 해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 최후의 내전이라고 불리는 남북전쟁을 겪고 덩치만 컸던 합중국은 하나의 미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5.9번째 장면을 하나 넣어볼까 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어디를 넣냐면요, 바로 이 알래스카 지역을 구입합니다. 72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 한 2조 원 정도예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2조 원짜리 냉장고를 샀다고 욕을 했고요. 지금은 자원의 보고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인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가 멍청하다고 욕하지만 거래 당시에는 솔직히 윈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베리아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 입장에선 당시의 주적이었던 영국 견제용으로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넘기는 게 딱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를 견제하고 북태평양으로 진출할 용으로는 알래스카가 땅이었죠. 이제 미국 영토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1823년 멀로 독트린 이후에 반세기 넘게 막상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깥으로 눈 돌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산업국가 미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선배 깡패 국가에 이어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9세기 말 미국은 동쪽의 대서양, 서쪽의 태평양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마당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바로 스페인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남쪽, 이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스페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반도 남쪽에는요, 쿠바 섬, 그리고 히스파니아올라 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섬, 이렇게가 있었는데 얘들이 대부분 다 스페인 거였습니다. 태평양을 보니까 괌, 하와이, 필리핀,
있었는데 얘들이 또 다 스페인 거였어요. 아씨, 그럼 난 마당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일으키고요. 결과는 당연히 미국이 이깁니다. 이때부터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으로 진출하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03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 파나마 운하의 배타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끊어진 두 대양을 연결시키기까지 하죠. 내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강해진 시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빌런, 악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야 갈라서자 아메리칸 시빌 워 2차 대전 개꿀띠. 이걸 역사적으로는요 잭슨 시대라고도 불러요. 세 번째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수험생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국의 역사는 길게 봐도 250년이 채 안 됩니다.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789년을 기준으로 봐도 231년 정도고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걸 기준으로 봐도 244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죠. 미국이 독립한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정조에서 세도 정치로 넘어갈 때예요. 국사 시험에 정조 시대부터 시험 범위에 나온다라고 하면 수험생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짧다라고만 보는 거는 민족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미국은 24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국가로 보면 200여 년 전의 미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다 같은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 기간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그리고 대한민국. 이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들도 왕정과 공화정, 제정, 입헌군주제 등등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가 정신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마디 해주면 있어 보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의 역사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역사는 히어로물 스토리랑 좀 비슷합니다.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세상의 풍파를 겪던 주인공이 내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 라고 깨닫고 고민을 하다가 그 힘을 키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런, 악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히어로는 세상을 구하러 뛰쳐나갑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히어로물 같아서 히어로물을 많이 찍어대고 인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본 거고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나쁜 놈이죠. 미국의 역사를 저는 크게 세 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몇몇 책을 보긴 봤는데 이 워낙 짧은 시기라서 그런지 시기 구분이 오히려 되게 세밀하게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3개로 쪼개고 이 세 시기를 또 2개씩 쪼개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부터 에이브러함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직전인 1860년을 한 파트로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성장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발전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한 1861년부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을 했을 때 부통령이었던 린딘 존슨이 대통령을 했던 1968년까지를 잡고 싶습니다. 히어로가 자신의 힘을 깨닫고 진짜 히어로가 되는 시기랄까? 그리고 이때 히어로는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바로 이 시기가 1차적인 전성기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초현대사겠죠. 여기서부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대통령 순서를 줄줄이 꿰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합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선된 1970년대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인 현재까지 약 50년인데요. 저는 이 시기를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기로 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만의 구분이라서 그냥 미국 역사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기를 볼 텐데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1810년대부터 1820년대를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자면 1824년을 기준으로 쪼개고 싶습니다. 1176년부터 1824년까지 1-1 시기는요, 말 그대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신생국이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이래저래 눈치 보기 바쁜 시기였죠. 그리고 국가 시작 자체가 연방제 공화정이라서 이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지방 분권으로 주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할 거냐라는 논쟁이 큰 흐름이었죠. 결국 지방 분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기조가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기조로 맞춰집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분들은 바로 미국의 아버지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독립군 사령관을 지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대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강한 정부를 주장한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은 중앙정부를 강조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주정부와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정도로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유럽 국가는 아메리카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먼로 독트린을 발표한 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도 이 시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형성되지 못해요. 힘순찐, 그러니까 힘을 숨긴 찐따랄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쩌다 보니까 영토 확 늘어나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어쩌다 보니까 이주민이 막 급증하면서 인구도 확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르게 어쩌다 보니까 상공업도 확 발전해요. 그냥 주들이 알아서 행복하게 살고 연방정부는 그냥 적절한 관리만 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 어쩌면 난 히어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이 1-2 시기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는요, 잭슨 시대라고도 불러요. 1812년에 벌어진 영미전쟁 때 활약한 전쟁 영웅인 앤드루 잭슨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20년을 그렇게 부릅니다. 팽창과 이민, 산업화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바로 프론티어 개인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주의긴 한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지금의 미국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1-2 시기에는 야, 우리도 산업화 제대로 하자. 야, 우리도 정부가 힘 좀 쓰자. 야, 노예 해방시켜서 노동자 좀 만들자. 야, 우리도 밖으로 나가보자 라는 주장이 강해져요. 특히 북동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반대로 야, 농업이 짱이야. 야, 농사 지으려면 노예가 필수인 거 모르냐? 야, 연방정부는 깝치지 좀 마라. 야, 워싱턴 할배가 유럽 미래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 기억 못하냐? 라는 기존 세력들의 반발도 생기죠.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들끼리 대립이 생기고, 이런 대립들이 사회적 갈등이 되고, 이런 갈등들이 결국 내전으로 퍼집니다. 미국의 마지막 내전인 남북전쟁입니다. 아메리칸 시빌 워. 1860년 대선에서 북동부를 대표하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야, 갈라서자 라고 반발을 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다 라고 말하면 남부의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남북전쟁은 단순히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작게 보면 미국이 노예제 농업국가로 남을 거냐, 산업국가로 나갈 거냐로 볼 수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헤게모니를 둔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때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바로 두 번째 국면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숨긴 찐따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알아차리고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 훈련을 하고 나중에 세상도 구하는 바로 그 스토리죠. 여기서도 두 개로 쪼갠다고 했죠. 저는 그 기준을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된 걸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 2-1 시기는요, 힘순찐이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강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히어로블로 치면 훈련기고요, 나라로 치면 고도
성장기로 볼 수가 있겠죠. 1869년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면서 1900년에는요 유럽 전체의 철도 길이보다 미국 철도 길이가 더 길어져요. 그리고 이때 세계 철도의 40%가 미국 철도가 됩니다. 그리고 1890년 국내 총생산 GN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본격화되죠. 그리고 1898년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스페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괌과 필리핀, 쿠바를 먹고 대서양, 태평양 진출에 발판도 마련합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히어로는 무슨?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땡땡왕, 무슨 왕이라고 불리는 재벌들, 독점 자본가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석유왕, 존 록펠러,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은행왕, JP 모건이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업이 발달하고 재벌들이 등장하면서 산업가들의 지원을 받는 의회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위신이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 이후의 대통령들은 약간 호구 이미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업들만 키워줘도 되나? 노동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힘을 우리 안에서만 써도 되나?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의 과도기적인 시대가 옵니다. 대표적인 이 시기의 대통령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은 우리나라 역사 좀 안다 싶으면 웬만하면 다 아는 분이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3.1운동의 영향, 바로 그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과도기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들의 드라이브가 정기적으로 맞는데 이 당시엔 제대로 먹히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국제연맹 가입입니다. 대통령은 가입을 하기로 했는데 상원에서 부결시켜버려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6.25 전쟁 때 옆나라인 일본이 호황을 겪고 베트남 전쟁 때 옆나라인 한국이 호황을 겪듯이 1차 대전 덕에 옆나라 미국은 호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개혁적인 주장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호황의 거품이 꺼집니다. 1929년 갑자기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가 벌어져요. 야씨,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히어로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시기가 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성기까지 가는 시기, 이 시기를 바로 열어 젖힌 게 그 유명한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4번이나 해먹은, 아니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된, 이름이 비슷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때 루즈벨트는 연방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큰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도 추진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살짝 넘기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런이 등장해서 히어로의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시켜줍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에 미친 파시스트들이죠. 독일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 등등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일본은요, 미국을 공격해서 히어로가 전쟁에 참전할 명분을 줍니다. 2차 대전이 워낙 유명하고 할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차 대전은 미국에게,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말끔히 해소시켜줘요.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던 미국은 이때 완전 고용 상태가 됩니다. 1944년 기준으로 해서 군수산업의 근로자 비중이 45%.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미국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만에 평균 임금도 70%가 오릅니다. 2차 대전 개꿀띠. 그리고 이때 고립주의를 지키던 미국이 완전한 국제주의로 나아갑니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국제연합 UN을 만듭니다. 상원에서 가입이 부결된 26년 전 국제연맹과는 다르게 국제연합 가입은 상원에서 비준이 됩니다. 힘을 숨긴 찐따, 힘을 숨긴 미국이 본격적으로 힘을 내보이면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세계의 넘버원 국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통령들이 바로 이때 쏟아집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해리 트루먼,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뉴 프론티어를 외친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의 대통령들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럼 전성기인 거예요.
보통 히어로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러나 현실은,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대까지 전성기를 겪던 미국은 제2의 사춘기를 겪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3년차에서 5년차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막 이직봉도 차오르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인생이 망하는 미국도 1970년대부터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초강대국이 맞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네. 밖으로는 소련과 경쟁하는데 지치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호전을 하고, 쿠바 위기도 겪고, 안으로는 빈부격차, 인종 문제, 히피 문제 등등 때문에 국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 번째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죠. 굳이 이것도 두 개로 쪼갤 수는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국가적으로 계속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고민하는 시기죠.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세계 문제에 미국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닉슨 도트린을 발표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인권 외교를 내세운 지미 카터 대통령, 배우 출신으로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한 로널드 레이건, 걸프전을 통해 중동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아버지 부시, 다시 진보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빌 클린턴, 9.11 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아델 부시, 오바마 케어와 쿠바 이란 평화 외교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다시 국익 우선주의, 고립주의 노선을 실험하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까지 워낙 가까운 나라에 워낙 가까운 시기의 일들이라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실험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질지는 신만이 알겠죠.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에서 노예제를 없앤 에이브러함 링컨은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1964년 민권법을 통과시켜서 흑인과 백인의 평등한 권리를 못 박은 린딘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입니다. 한 번 더, 영미전쟁의 영웅에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에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출신일까요? 민주당 출신일까요? 공화당 출신입니다. 뭐야? 아니 도대체 공화당이랑 민주당은 어떤 역사를 가진 거야? 그걸 빠르게 정리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스마트폰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해요. 요새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갤럭시는 아이폰을 따라가고 아이폰은 갤럭시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둘이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얼마 전에 발표된 iOS 14의 UI를 보고 있으면 이게 아이폰이야 안드로이드야 라고 헷갈릴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아이폰과 갤럭시,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는 각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만큼 변화하는 거겠죠. 기업의 혁신만큼 빠르고 역동적이진 않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변화도 정체성이 뒤바뀔 만큼 변화했다는 것만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어렴풋하게 느끼는 그 이미지, 미국의 북동부는 항상 진보적이고 항상 중앙정부 연방정부를 강조하고 항상 산업육성을 지지하고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다 라는 등호가 항상 성립되진 않아요. 반대로 미국의 남부는 항상 보수적이고 그들은 항상 지방분권과 주정부를 강조하고 항상 농업을 강조하고 항상 공화당의 텃밭이다 라는 등호도 항상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양대 축이었던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와 버지니아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텍사스까지의 어떤 남부는 250년 동안 미국 정치사의 큰 라이벌 역할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정치적 스탠스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정치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역사를 개관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의 정치사도 2곱하기3 6개 시기로 쪼개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에이브러함 링컨과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로 3개로 쪼개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앤드루 잭슨,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로 쪼개서 5개 또는 6개로 쪼갤 겁니다. 미국 개관 영상을 보시지 않았거나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국가 형성기인 1776년부터 이 1824년까지는요, 말 그대로 미국 정치사에서 약간 프롤로그 같은 시기입니다. 제대로 당, 그러니까 파티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민주당일까요? 공화당일까요? 그런 게 없었어요. 단지 이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들 중에서 중앙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자고 하는 연방파, 그리고 지방 분권 또는 주 정부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자라고 말하는 공화파 정도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연방파가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존 아담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 등등이 있었고요. 공화파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먼로 대통령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선은 미국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다 보니 연방파가 초기에 좀 우세를 했다가 10년 정도가 흐르면서 공화파가 자연스럽게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연방파의 수장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죽으면서 연방파가 급격히 약해지기도 했고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1800년대부터 약 30년 가까이는 이 공화파에서만 대통령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물론 일당 독재는 아니고요. 이 공화파 내에서도 여러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선거를 치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파 중심의 미국 정치판이 언제 흔들리느냐? 아까 말한 앤드류 잭슨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정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미전쟁 때의 전쟁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 대선에 출마합니다. 앤드류 잭슨 장군은 대중적인 인기는 높았지만 기존 어떤 정치 조직이라든지 기존 정치 엘리트, 기득권과는 가깝지 않은 약간 아웃사이더이자 기득권에 대한 도전자였대요. 그래서 1824년 대선에서는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의 아들인 존 퀸시 아담스에게 밀려서 낙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 비평가들은 이 앤드류 잭슨을 당나귀, 그러니까 멍청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잭슨은 당나귀를 어떤 투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4년 후인 1828년 현직 대통령이자 이전에 자신을 이긴 존 퀸시 아담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잭슨의 지지자들은 낡은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이 민주적으로 국가의 의지를 대표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 그냥 공화파가 아니라 민주 공화파라고 스스로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민주 공화파가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 민주 당이 됩니다. The Democratic Party. 아까 언론에서 앤드류 잭슨을 당나귀로 비꼬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때 민주당의 상징 동물이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당나귀가 되는 겁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한 1824년부터 20여 년을 잭슨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약 30년 가까이를 미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의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대륙 내에서는 팽창을 하고 바깥에선 이민을 받고 산업도 육성하는 그런 헤게모니로요. 그렇다고 미국이 일당 독재가 되진 않아요. 앤드류 잭슨에게 패배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와 그 일파는 공화파를 잭슨한테 빼앗기자 민주공화당에 반대하는 국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전 연방파처럼 내륙 개발이라든지 보호관세를 주장하죠. 야당은 원래 여당과 좀 반대로 해야지 크잖아요. 국민공화당은 앤드류 잭슨이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잭슨이 왕이 되려고 한다, 앤드류 1세가 되려고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제 정치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휘그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최근 한국에서도 야당이 야 문재인이랑 종북 좌파가 독재를 하려고 한다. 우린 자유한국을 지키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 란 이야기랑 은근히 비슷하죠. 휘그당은 원래 이 왕권에 대항하는 정당이라는 느낌인데 유래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건 영국의 근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잭슨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후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그때 국민공화당과 휘그당은 상공업 중심의 북동부를 정치적으로 공략을 해요. 물론 어떤 확실한 중심 이념이라든지 확실한 리더, 인물이 좀 부족해서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형세였죠. 그런데 1840년대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등 급격하게 영토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들의 이 노예제를 실시할 거냐 말 거냐가 정계에 아주 핫 이슈로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를 지지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은요, 당연히 새로운 주에도 노예제가 운영돼도 괜찮지 않냐라는 입장을 펼쳤고요. 상대적으로 북부를 지지 기반으로 했던 휘그당은 새로운 주에서는 노예제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이 노예제 이슈에서 휘그당이 당론이 분열되면서 붕괴가 되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노예제를 확실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고 다시 모이면서 공화당, 더 리퍼블리컨 파티가 창당이 됩니다. 이후 1860년 대선에서 강력한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결국 승리하면서 첫 공화당 대통령이 배출이 됩니다. 링컨은 1856년 상원의원 선거에서요, 갈려서 싸운 집은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의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믿는다 라는 명언을 날리면서 전국 스타로 떠올랐죠. 그리고 역사 스포일러대로 1865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당시 공화당의 텃밭인 북부가 승리를 하고 링컨 암살 1년 후인 1866년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이후 약 50년 동안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때는 공화당이 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예제가 폐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돌입을 하죠. 제가 몇 번 주도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쓸 겁니다. 근데 이 주도한다라는 말이 계속 대선에서 이기고 연승을 하고 막 독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대선에서 주로 많이 이기고 전국적인 정계를 조금 주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만들어집니다. 1870년대에 한 언론에서 공화당을 사자 가지고 뒤집어 쓴 당나귀를 무서워하며 피하는 코끼리에 비유합니다. 몸집은 큰데 민첩하고 겁 많은 동물에 비유한 거죠. 공화당의 상징 동물은 이때부터 코끼리가 됩니다. 재밌죠?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빠른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화당은 북동부의 노동자와 상공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에서 기업가와 금융인 등 재벌, 그러니까 독점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커지면서 이 자본력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경제 호황기 때는 지지도가 오르고 경제 침체기엔 지지도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죠. 다시 18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빠른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하게도 노동 문제 등등의 사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물론 세력화 초기에는 이 진보 세력이 민주당이랑 공화당 모두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진보 세력이 세력화될 초기인 1990년대에는 진보 세력이 김영삼계와 김대중계 모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2년 공화당 출신 후보가 2명으로 분열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진보적인 의제를 정책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민주당이 진보주의자들의 본거지가 되고 공화당은 본격 자본가 중심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고착화된 게 1930년대부터 뉴딜 정책을 실시하고 2차 세계대전 문제를 해결한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이후에 30년 동안은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로 돌아가요. 전쟁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제외하곤 프랭클린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린딘 존슨이 모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미국의 정치 판도가 굳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계를 주도하던 민주당에서도 이질적인 두 지지층이 혼재했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좀 인종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전통 백인 지지층, 그리고 20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지지층,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렇게 모두가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남부의 전통적인 백인 지지층들은 1930년대부터 민주당의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린딘 존슨 민주당 행정부가 있었던 1964년 백인과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못 박는 민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지층이 민주당에서 급격하게 이탈해 나갑니다. 이때 공화당은 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민권법에 반대하면서 남부 중심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지층을 다 끌어 안아버립니다. 어떻게? 이 공화당이 이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런 지지층 교체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당에서는 1968년부터 1992년까지 한 번의 대선을 제외하고 모조리 이깁니다. 리처드 닉슨 8년, 로널드 레이건 8년, 아버지 부시한 4년까지. 물론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은 지금 무슨 국가죠?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예요. 1964년 민주당 정부에서 민권법을 통과한 이후로 이 민주당은 흑인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866년 에이브럼 링컨 이후에 공화당 정부에서 1차 민권법을 통과할 때부터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지층이 이 100년이 지나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한 히스패닉도 민주당 지지세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층 교체가 1980년대에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습이 자리를 잡죠. 남부, 보수층, 백인, 자본가 등의 지지를 받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반대로 북동부와 서부, 그리고 리버럴과 진보층, 그리고 유색인종 등의 지지를 받는 보다 개혁적인 가치와 큰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당으로요. 이 때문에 2008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이 된 거고요. 반대로 2016년에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지리 3편, 그리고 미국사 개관 영상을 보시면은 미국의 정치사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쓸미작, 알아둬도 쓸모없는 미국 대통령에 관한 잡학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척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대통령에 오른 경우가 미국에서 2번이 있었다고 해요. 선거에서도 졌는데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탄핵의 위기에 빠졌던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그리고 임기 중에 암살을 당한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